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 함께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가 23살 법원의 후보생 시절에 친구의 약혼녀 샤를로테 부프라는 아가씨를 우연히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단념을 해야 했던 자신의 경험이 바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부녀를 사랑했으나 사회적 비난과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한 예루살렘이란 청년의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2주 만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1774년 괴테가 25살 때 출간된 이 작품은 나오자마자 젊은 세대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작품 속에서 베르테르가 즐겨 입었던 노란색 조끼와 푸른색 연미복, 그리고 베르테르의 자살까지 그를 모방한 베르테르 신드롬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베르테르는 감성적이고 충동적이며 순수한 열정과 주관적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런 순수함과 열정은 때론 그를 힘들게 했는데요. 직장 상사와의 갈등, 독단적 일처리, 그리고 로테에 대한 사랑까지도 말이죠. 사람은 어느 때 좌절할까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관에서 상사로부터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귀족 사회에서도 배척당하고 로테를 향한 사랑마저도 비난받을 때 베르테르는 좌절했습니다. 240여 년 전의 작품이 여전히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괴테의 아름다운 문장과 섬세한 묘사로 우리로 하여금 시공을 초월하여 관객이 아닌 작품 속 인물이 되어 같이 호흡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원문화사에서 출간하고 권응호님이 번역하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발췌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지은이 요한 볼프강 폰 괴테. 5월 26일. 벌써부터 자네는 알고 있었지. 마음에 드는 곳으로 이사를 한 뒤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모든 속박을 벗어버리고 숨어 살고 싶다는 나의 오래전의 소망을. 바로 이곳에서 그러기에 좋은 터전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아주 마음이 끌려버리고 말았네. 이 거리에서는 1시간가량 걸리는 바라임이란 곳이지. 구름을 따라 자리 잡은 그 위치가 퍽 재미있어. 마을을 향해서 조그마한 길을 끼고 올라가면 벼랑간 골짜기가 활짝 내려다 보이거든. 그곳에는 나이에 비해 퍽이나 정정하고 친절한 노파가 있는데 포도주와 맥주, 커피를 팔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것은 두 그루의 보리수 나무야. 퍼진 가지가 여관 앞에 있는 조그마한 빈터를 휘덮고 있고 빈터의 가장자리를 농사꾼의 집과 곡식 창고와 마당 따위가 빙 둘러싸고 있지. 여기처럼 작고 아담하고 사랑스러운 고장은 그리 쉽사리 눈에 띄지 않을 거야. 그곳의 찻집에서 나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가지고 나와 커피를 마시면서 지금 호메로스를 읽고 있는 중이네. 첫날에는 우연히 이 보리수나무 밑에까지 왔는데 하늘이 활짝 깬 기분 좋은 오후였는데도 아주 고요하고 한산했어. 모두 다 들로 나가 있었고 다만 4살쯤 되는 어린아이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아직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이를 양팔로 꼭 두르고 있었지. 마치 안락의자가 된 것 같은 형상이었어. 까만 눈동자를 굴리고 있는 폼이 어지간히 장난기 있어 보였지만 퍽 점잖게 앉아있더군. 이 광경이 나에겐 썩 마음에 들었네. 바로 건너편에 놓여있는 쟁기 위에 걸터 앉아서 나는 즐거움에 가득 찬 마음으로 이 형제의 모습을 그려보았지. 그리고 옆에 있는 울타리와 곡식 창고의 문과 못쓰게 된 차 바퀴를 두 서너 개 하나하나 차례차례로 그려 넣었어. 나는 의장 같은 것은 조금도 그려 넣지 않았는데 1시간쯤 지난 후에 보니 구도가 잘 맞는 재미있는 그림이 완성되더군. 다만 그 때문에 자연에만 의존하려는 의지가 한층 더 강해지게 되었네. 무한히 풍부한 것은 자연뿐이야. 자연만이 위대한 예술가를 만들지. 6월 16일. 어째서 편지를 보내지 않았느냐고 묻지 말게. 그러고 보면 자네도 역시 학자는 학자야. 제발 내가 아주 건재하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네. 사실 아니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 마음을 차츰 사로잡게 된 직기가 생겼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이 귀여운 친구를 알게 된 경위를 조리 있게 말하기는 좀 곤란해. 하지만 나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네. 따라서 아무리 애써도 충분한 사연을 쓸 만한 자신은 없어. 한 사람의 천사를, 아니 누구나 자기의 연인을 보고 천사라고 부르니까 이렇게 말하면 시시해져. 그렇지만 그 여자가 얼마나 나무랄 데 없는 완전한 여자인지, 어째서 그렇게 나무랄 데 없는 완전한 여자인지 나로서는 그것을 자네에게 말하기가 힘들군. 그 여자는 나의 모든 감각을 사로잡아 버렸으니까. 이해력이 풍부하면서도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어. 올찬 기상과 넘쳐흐르는 친절함, 그리고 조용한 영혼과 참다운 기운, 그 활발성을. 여기서 그 여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싱거운 헛소리에 지나지 않네. 그 여자 자신의 어떠한 일면도 나타낼 수 없는 불유쾌한 추상일 뿐이거든. 언제든지, 아니 언제든지가 아니지. 지금 당장 이야기해야겠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테니까. 이 지방의 젊은 사람들이 무도회를 연 일이 있었어. 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했지. 나의 상대는 이 지방의 상냥한 미인으로 그 밖에 별다른 특색은 없는 아가씨였어. 마차를 타고 이 여자와 이 여자의 사촌동생을 무도회장으로 데리고 가는 도중 샤를로테라는 아가씨를 같이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내 파트너인 아가씨가 나에게 그러지 않겠나? 좀 있으면 아주 예쁜 여자와 알게 되실 거예요. 마차는 이때 벌목을 해서 시원하게 벌어진 숲 사이길을 뚫고
수렵관을 향해서 달리고 있었지. 그때 그 여자의 사촌 동생이 말했어. 그렇지만 정신을 차리셔야 해요. 멍하니 얼이 빠지시면 안 돼요. 왜요? 그 아가씨는 이미 어느 훌륭한 분에게 시집가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남자 되는 분은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리도 하고 또 좋은 일자리도 찾아볼 겸해서 멀리 여행을 하고 계세요. 하고 말했지. 이러한 보고를 나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귓전으로 흘려버리고 있었어. 수렵관 문 앞에 마차가 다다랐을 때는 이미 해가 서산으로 지고 나서 15분가량이나 지났을 때였지. 그 로테라는 아가씨가 이렇게 말하더군.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까지 일부러 와주시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요. 옷을 갈아입고 제가 집에 없는 동안 잡다한 일을 미리 해놓느라고 그만 꼬마들한테 간식 주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어요. 글쎄 동생들은 제가 손으로 떼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서는 절대로 받아먹지 않거든요. 나는 담담하게 인사를 했지만 마음은 벌써 그 자태와 음성에 빼앗겨 로테가 잠깐 장갑과 부채를 가지러 뛰어갔을 때 이 놀라움을 좀처럼 진정시킬 길이 없었지. 모두들 자리를 잡고 앉자 여자들은 서로 인사를 하고는 옷 이야기, 특히 모자에서부터 오늘 열릴 연회 이야기로 잠시 떠들썩했었어. 이야기가 춤 이야기로 옮겨가자 로테는 퍽 수다스럽게 또 이런 말을 하더군. 춤이라고 하면 전 곧 열중해버리는 버릇이 있어요. 그것이 저의 나쁜 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이 세상엔 춤만큼 재미있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울적한 일이 생겼을 때 음이 맞지 않는 피아노에라도 맞추어 4인 무도를 추면 이내 기분이 풀어지거든요. 이렇게 로테가 말하는 동안 나는 그 서글서글한 검은 눈을 보면서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르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입술과 생기 넘치는 붉은 볼은 또 얼마나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나는 몇 번이고 그녀의 이야기하는 모습에 끌려서 정작 이야기의 내용은 제대로 듣지도 못했지. 이것은 나를 잘 알고 있는 자네이니만큼 능히 짐작이 갈 줄 아네. 별장 앞에 마차가 다다랐을 때는 정말 나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처럼 마차에서 내려 몽롱한 환영의 세계 속을 비틀거리듯 들어갔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큰 방 쪽에서 아련히 울려오는 음악 소리에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 여자의 춤은 실제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를 거야. 그렇지만 구태여 말로 해보라면 그저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춤을 추고 있다고나 할까? 몸 전체가 일종의 선율을 이루고 있었어.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무리도 보이지 않는 다만 춤 그 자체였지. 그 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느낌도 없이 춤을 추고 있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로테의 눈앞에서부터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 잠시 후 춤이 시작되자 우리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팔을 바꾸어 잡아가면서 즐겼네. 로테의 그 경쾌하고 화려한 춤이라니. 예쁘디 예쁜 사람을 옆에 끼고 주위의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치 번갯불과 같이 몸을 날리며 춤을 추었을 때 나는 마음속 깊이 맹세했네.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처녀를 결코 나 이외의 누구와도 춤을 추게 하지 않을 거라고. 설사 그 때문에 어떠한 곤경에 빠져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자네는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세 번째로 영국 춤을 추었을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짝이 되었지. 둘이서 춤을 추며 대열 속을 지나갔을 때의 기쁨은 아마 하느님만이 알아주실 것이라 생각하네. 그 넘쳐 흐르는 듯한 순결한 빛이 가득 차 있는 눈을 보면서 나는 로테의 발을 잡고 때마침 어느 부인의 곁을 춤을 추면서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어. 그 부인은 나이는 젊어 보이지 않았지만 참으로 아리따운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눈에 띄었지. 그런데 그분은 로테를 웃는 낯으로 바라보면서 위협이라도 하듯 손가락을 세우더니 옆으로 스쳐갈 때 두 번이나 알베르트라는 이름을 외치더군. 실례합니다만 알베르트라고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고 내가 그녀에게 물어보았지. 그 대답을 로테가 하려고 했을 때 때마침 커다란 S자를 그리기 위해서 양쪽으로 갈라졌는데 두 사람이 서로 엇갈리게 되었을 때 나의 눈에는 로테가 어딘지 당황해하는 기색이 보였어. 그 뒤에 로테는 나에게 잠시 거닐자고 하면서 조금도 감출 의향은 없습니다. 알베르트는 제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혼을 한 사이지요. 라고 말하더군. 그것은 아까 마차 안에서 들은 이야기이고 별로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었지만 막상 그렇게 듣고 보니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낯설게 생각되었네. 왜냐하면 이런 짧은 시간으로 이렇게까지 소중한 존재가 된 로테와 함께 이런 사정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야. 6월 29일 여보게,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과 같으며 우리들의 모범이 되는 아이들을 신하와 같이 취급하고 있어. 아이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인가? 우리들이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다만 우리들의 나이가 이들보다 위라는 것과 세상을 조금 더 알고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야. 하늘에 계신 신은 다만 늙은 아이와 젊은 아이를 보고 계실 뿐이지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더구나 그중 어느 편에서 신은 기꺼워 하시겠는가? 그것은 신의 아드님이 이미 고백하신 대로야. 늙은 아이는 신을 믿고 있지만 신의 말씀을 듣지는 않지. 그건 나이 때문이네.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다스리는데 자신을 전형으로 삼고 있어. 이제는 이런 시시한 말을 무한정 늘어놓는 것은 그만두기로 하지. 그럼 비렐름이여, 잘 있게. 7월 30일 알베르트가 돌아왔네. 이제 나는 떠날 작정이야. 알베르트는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 밑에 있어야 할 위인이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을 눈앞에 두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내게 안겨주니까 말일세. 여보게, 나는 지금 로테와 약혼한 사람이 여기에 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완벽한 사람인데다가 정답고 존경할 만하지. 다행히 마중을 나갔을 때 내가 그곳에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거기에 있었더라면 나의 마음은 난도질을 당했을지도 몰라. 알베르트는 건실하고 솔직한 사람이야. 내 앞에서는 한 번도 로테와 입을 맞추는 법이 없지.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네. 롯테는 약혼자를 존경하고 있어. 내겐 그것만으로도 이 사나이를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되지. 알베르트 또한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네. 내가 상상하기에 이것은 그 사나이의 마음에서 우러난 일이라기보다는 롯테가 그렇게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 여자라는 존재는 이런 일에까지 세세하게 마음을 쓰고 솜씨 있게 처리를 하는 법이잖나. 만약에 한 여자가 자신을 연모하는 남자를 잘 조종해 나간다면 그 여자는 훌륭한 여자겠지만 그런 일은 극히 희귀한 일이기도 하지. 어떻든 간에 나는 알베르트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네. 그의 침착한 외모는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 나의 안절부절한 성격과는 대단한 차이가 있지. 알베르트는 롯테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고 옆에서 보기에도 롯테에 대해 철철 넘쳐 흐르는 정을 가지고 있는 듯해. 그렇지만 얼핏 보기에 좀 우울한 데가 있는 것도 같네. 나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것을 깊이 증오하고 있어. 알베르트는 나를 감정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내가 롯테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롯테의 모든 행위에 기뻐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나이에게 승리감을 증대시켜 한층 더 롯테를 사랑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만다네. 사소한 질투로 가끔 롯테를 괴롭혔는지 어떤지는 묻고 싶지 않지만 적어도 내가 알베르트의 위치에 있다면 이 악마에게 피습을 당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8월 28일.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걸려보자 라는 말이 있지. 그 말은 정말 진리일세. 오늘은 내 생일이야. 아침 일찍이 롯테와 알베르트에게서 소포를 받았지. 열어보니 연분홍빛 리본이 눈에 띄더군. 이것은 처음 롯테와 만났을 때 달고 있던 것이고 그 후 여러 차례 눈여겨보았던 거야. 소포에는 사륙판 책 2권과 베트슈타인 출판사의 호메로스의 책이 들어있었네. 이것은 내가 벌써부터 갖고 싶어 하던 것이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엘네스트판은 무거워서 산책할 때 가지고 나갈 수가 없거든. 이 정도로 두 사람은 나의 소원을 풀어주었고 또 조그만 일에까지 우정을 표시하려고 하네. 물론 이런 마음씨는 보내는 사람의 허영을 나타내기 위한 거나 우리들을 억압하려고 드는 따위의 과다한 선물보다는 반가운 것이지. 나는 이 리본에 몇 번이나 입을 맞추었는지 모르네. 그렇게 입을 맞추면서 나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짧은 기간에 행복에 겨웠던 날들에 대한 추억을 하나하나 마셔버렸지. 비릴름이여, 내 인생의 즐거움이 다만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결코 한탄하려는 것은 아니야. 수많은 것들이 발자국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지. 열매를 맺는 것은 다만 극히 소수의 것이네. 그 열매가 익는 것 또한 극소수의 일이지. 하지만 그렇게 잘 익은 열매만으로도 충분해. 그런데 우리들은 그 잘 익은 열매조차 돌보지 않고 맛도 보지 않고 썩혀버리고 있네. 그럼 이만 줄이겠네. 여간 지독한 더위가 아니야. 나는 걸핏하면 로텐의 과일밭으로 간다네. 나무 위에 걸터앉아 기다란 장대가 붙은 잠자리채로 꼭대기에 열린 배를 따면 로텐은 밑에서
내가 떨어뜨리는 것을 받아주어 담지. 9월 3일. 어떻게든지 여기서 멀리 떠나야겠어. 여보게, 비렐름이여, 정말 고맙네. 자네 덕택으로 흔들리던 마음이 안정되었으니까. 내가 로테와 헤어지려는 생각을 한 지도 벌써 2주일이 지났어. 나는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네. 로테는 아직도 마을에 친구들과 있어. 그리고 알베르트는, 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네. 1771년 10월 20일. 어제 이곳에 도착했네. 공사는 기분이 좋지 않으시다고 하니까 2, 3일 동안은 들어앉아 있을 것 같네. 만약에 그런 기분 나쁜 일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만사가 다 순조롭게 되어갔을 텐데 운명이 내게 가혹한 시련을 가하려고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군. 7월 29일. 오, 내가 그녀의 남편이라면, 그렇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창조하신 신이시여, 만약에 저에게 그런 기쁨을 주신다면 저는 일생 동안을 쉬지 않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나는 언쟁을 할 마음은 없네. 그렇지만 부디 이 눈물을 용서해 주게. 이 허무한 소원을 용서해 달라고. 아, 저 로테가 나의 아내라면, 그 귀여운 몸을 나의 품에 안아봤으면. 비렐름이여, 나는 알베르트가 그녀의 호리호리한 몸을 껴안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처지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어째서지? 비렐름이여, 알베르트와 사는 이보다는 나와 함께 사는 편이 행복하지 않을까? 알베르트는 결코 로테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의 결점은 정의 지각에 있어. 어떤 결점인지 자네 생각대로 해석해도 상관없네. 이를테면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에도 나와 로테는 곧잘 같은 데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데 알베르트에게선 아무런 동감도 찾을 수가 없어. 또한 그 밖에 수많은 일에 있어서도 두 사람의 감정이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때가 있다네. 그렇지만 알베르트는 진심으로 로테를 사랑하고는 있지. 그러나 그런 사랑으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마침 재미없는 사나이가 와서 내 눈물이 말라버렸네. 마음도 어수선하니 이 다음에 다시 쓸게. 친애하는 비렐름이여. 10월 19일. 허공을, 무서운 허공을, 오, 나는 나의 가슴 속에서 그 허공을 느끼고 있네. 나는 늘 생각하지. 단 한 번만 로테를 이 가슴에 끌어안을 수 있다면 이 허공은 메워질 것이라고. 11월 21일. 로테는 내가 나와 자기를 멸망시킬 독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아니, 느끼지도 않고 있어. 그러나 나를 멸망시키려고 로테가 내주는 잔이라면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다 마셔버리겠네. 번번이, 아니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때때로 나를 지키는 로테의 부드러운 눈초리와 나의 감정을 넌지시 깨닫는 마음씨, 그리고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을 보고 이마에 그리는 염려, 이런 것들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어제 내가 떠나려고 할 때 로테는 나의 손을 잡고 그리운 베르테르,
안녕히 가세요. 하고 말했네. 그리운 베르테르라고? 오, 이것이 나를 그립다고 한 최초의 말이야. 그때 나는 깜짝 놀랐지. 그러고는 몇 번이나 되풀이해 보았어. 어젯밤에 자리에 누워서도 혼잣말을 하다가 불현듯 그리운 베르테르, 안녕히 가세요 하는 말이 튀어나와서 혼자 웃지 않을 수 없었네. 12월 1일. 비렐름이여, 요전에 편지에 쓴 그 사나이, 그 행복한 불행이는 로테 아버지의 석이었는데 남몰래 로테에게 마음을 두고 있던 것이 탄로가 나서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미치게 되었다고 하더군. 알베르트는 내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이 말을 했는데 이 눈물도 없는 말을 듣고 나는 얼마나 미칠 듯이 마음이 뒤집혔는지 모르네. 자네도 설사 이 이야기를 알베르트처럼 태연하게 듣지는 않겠지? 알베르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 대한 나의 간청인데 베르테르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도록 하고 집에도 너무 자주 오지 않도록 주의해 두는 게 좋겠어.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 알고 있긴 한 것처럼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모양이야. 이 말을 들은 로테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알베르트는 이 침묵에서 무엇인가를 느꼈던 모양입니다. 적어도 그때부터 베르테르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게 되고 로테가 베르테르의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는 일이 있어도 알베르트는 그 이야기를 중지시키거나 다른 이야기로 회방을 놓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12월 20일은 비렐름에게 편지를 보낸 날이면서 성탄절 전주 일요일이었는데 해가 질 무렵 베르테르가 로테의 집에 가보니 로테는 홀로 있었습니다. 로테는 어린 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장난감들을 분주하게 매만지고 있었고 베르테르는 이것을 보고 아이들이 퍽 좋아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문을 열었을 때 난데없이 촛불과 사탕과자와 능금을 장식한 나무가 나타나면 천국에 온 것처럼 깜짝 놀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로테는 당황한 마음을 귀여운 미소로 감추면서 대답하기를 당신도 점잖게 계시면 선물을 드리겠어요. 귀여운 촛불과 또 하나 하고 말하자 베르테르는 큰 소리로 점잖게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되지요? 저 목요일 밤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동생들도 오고 아버지도 오셔서 선물을 할 거예요. 당신도 꼭 오세요. 다만 그 전에 일찍 오시는 것은 좀 삼가시고요. 네? 베르테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로테는 계속해서 말했지요. 저 베르테르, 언젠가는 그렇게 될 텐데요, 뭐. 부디 저를 안심시켜 주시는 셈치고 그렇게 해주세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베르테르는 로테에게서 시선을 돌리고는 방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로테는 이렇게 말한 것이 베르테르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귀찮게 될 것 같아 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그런 말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베르테르는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당신과 만나지 않을 겁니다. 어째서요, 베르테르? 그런 말씀 말고 꼭 오세요. 네? 다만 너무 자주 오시지만 않으면 돼요.
당신은 왜 무슨 일에든 곧 화를 내시고 과격한 말만 하기를 좋아하세요? 하면서 베르테르의 손을 잡고 계속 말했습니다. 부디 소원이니까 조금만 좀 멀리 해주세요. 당신이 가진 지식과 재능이라면 무슨 일이든 재미있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 않아요. 남자답게 하세요. 당신한테 외로움과 슬픔만 주는 저 같은 사람과의 교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베르테르는 이를 악물면서 그녀를 쓸쓸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로테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베르테르, 진정하세요. 당신은 자기 자신을 속여가면서 스스로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베르테르, 당신은 제게 알베르트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저는 걱정이 돼서 죽겠어요. 제가 당신의 여자가 될 수 없다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했습니다만. 베르테르는 그녀가 쥔 손을 뿌리치고는 침울한 눈빛으로 지그시 로테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참 말씀을 잘하시는군요. 필시 그것은 알베르트의 명령이겠지요. 12월 21일 로테여, 저는 죽을 것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아무 소설적인 과장 없이 지극히 냉정한 마음으로 당신을 만나는 마지막 날 아침에 씁니다. 당신이 이것을 읽을 때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외에 더 깊은 즐거움을 갖지 못한 마음의 안정이 없는 불행한 한 남자의 굳은 시체를 차디찬 묘석이 덮고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무서운 하룻밤을 지냈습니다만 그것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리운 밤이었습니다. 저의 결심을 굳힌 것도 이 밤이며 제가 죽으려고 마음을 정한 것도 이 밤이었습니다. 어제 당신과 헤어졌을 때 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절박하게 제 가슴 속으로 몰려들고 당신 곁에 있고 싶다는 즐거움도 소원도 없어진 저는 무참하게 얼어버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방 안으로 좀처럼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저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신은 나에게 쓰디 쓴 눈물이라는 최후의 위안을 주셨습니다. 수천 가지의 계획과 수천 가지의 희망이 거의 가슴속을 미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확고하게 최후의 단 하나의 결심이 섰습니다. 나는 죽자. 저는 드러누웠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뜬 조용한 마음에 또다시 솟아나는 것은 이 마음뿐이었습니다. 죽겠다는 마음이 굳고 강하게 저를 감쌉니다. 이것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참고 견디면서 나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확신입니다. 로테어, 저는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언젠가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운 로테, 이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속에 몸부림치면서 미친 듯 날뛰고 있는 생각은 알베르트를 죽일까? 아니, 당신, 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지요. 만약 여름 저녁에 산에 올라가시거든 몇 번이고 골짜기를 걸어오던 저의 모습을 생각해 주십시오. 우거진 풀들이 저녁 해가 비치는 가운데 바람에 휘날리고 있을 때면
교회 마당 저편에 있는 저의 무덤을 바라보아 주십시오. 이것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저의 마음도 가라앉아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로테에게 마지막으로 나는 눈을 뜹니다. 이 눈은 이제 태양을 보지 못할 겁니다. 슬프고 우울한 날이 이 눈을 덮을 겁니다. 자연이여, 불쌍히 생각하라. 당신의 아들, 당신의 벗, 당신의 연인은 지금 임종에 가까워져 있다. 로테여, 비로소 처음으로 아무 의심 없이 나의 애달픈 마음 끝에서 로테는 나를 사랑한다. 로테는 나를 사랑한다 하는 기쁨이 사방에서 비쳐옵니다. 당신의 입에서 뿜어나온 정열의 불은 아직까지도 나의 입술 위에서 타고 있습니다. 새롭고 따뜻한 환희가 나의 가슴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그리운 눈빛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악수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헤어지고 알베르트가 당신 옆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또다시 열병처럼 의혹 속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 꽃을 생각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불유쾌한 무도회에서 만났을 때 한마디 말도 없이 악수도 하지 않고 다만 그 꽃을 주셨는데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그 꽃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꽃은 나의 가슴에 당신의 사랑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인상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늘에 넘쳐 흐르는 신성한 영험을 바라본 신자의 마음이 신의 은혜를 점점 잊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 모든 것이 부질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내가 당신의 입술에서 받은 타는 듯한 생명은 나의 심수에까지 스며들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로테여,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팔로 당신을 안았습니다. 이 입술은 당신의 입술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입은 당신의 입가에서 더듬었습니다. 로테여,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오, 로테여, 영원한 내 사랑이여. 알베르트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남편이라. 이 세상에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죄악입니까? 당신을 남편의 팔에서 내 팔 안으로 빼앗아 오는 것이 죄악입니까? 죄악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스스로 벌을 가하겠습니다. 나는 그 죄악을 하늘의 쾌락 속에서 맛보았습니다. 나는 생명의 방향과 힘을 이 마음속으로 빨아들였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부터 이제 나의 것입니다. 오, 로테여, 나는 먼저 가겠어요. 나의 아버지 곁으로, 당신의 어머니 곁으로.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이 일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당신이 올 때까지 나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당신이 올 때 나는 뛰어나가서 당신을 얼싸안겠어요. 영원히 포옹하고 무한 앞에서 당신과 함께 서 있겠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미친 생각도 아닙니다. 무덤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둘이서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를 만나겠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고 나의 모든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께, 당신의 모습 그대로인 어머니께. 이튿날 6시가량 돼서 하인이 촛불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마루 위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고 권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인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하인은 의사에게 뛰어갔고 알베르트의 집에도 달려갔습니다. 로테는 초인종 소리를 듣고 전신에 오한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깨운 로테는 하인이 큰 소리로 더듬거리는 말을 듣고는 곧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의사가 왔을 때는 이미 소생의 가망이 없었습니다. 베르테르는 노란 조끼에 푸른 연미복 차림이었습니다. 장화도 신은 채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법관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노법관의 큰 아이들도 참을 수 없는 듯 침대 옆에 쓰러지더니 비통한 모습으로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주선하여 소동도 가라앉고 밤 11시에는 그가 유언한 장소에 매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원문화사에서 출간하고 권응호님이 번역하신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발췌 낭독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발췌 낭독을 허락해주신 출판사와 역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